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부천시에 사는 60대 여자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사연을 올리게 된 건 정말 최근에 죽을 뻔한 일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특히 며느리가 있으신 분들은 꼭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작년 봄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려는데 온몸이 천근만근이더라고요. 평소엔 새벽 5시면 일어나서 출근하는 아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그날은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벌써 7시인데 안 일어나시네? 아들이 제 방문을 두드리며 물었어요. 제 아들은 부천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7시 반에 출근해서 밤 10시가 넘어야 들어오는 그야말로 회사에 뼈를 묻고 사는 직장인이죠. 동원아, 엄마가 오늘 좀 피곤해서. 너 아침은? 진영 엄마가 차려줬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그렇게 몇 주가 지났는데 몸은 점점 더 안 좋아졌어요. 특히 4월 들어서는 정말 심했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쑤시고 머리는 무겁고 속은 계속 메스꺼웠어요.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찼죠. 어머님, 이것 좀 드셔보세요. 그때쯤 며느리가 갈색 약병 하나를 들고 왔어요. 영어로 뭐라고 길게 써있는 약병이었는데 안에는 하얀색 알약이 30개쯤 들어있었죠. 이게 뭐니? 친정엄마가 미국에서 직구해서 드시는 비타민인데요. 피로회복에 특효약이래요. 어머님도 요즘 너무 피곤해 보이셔서 하나 구해왔어요. 비싼 거예요. 한 병에 15만 원이나 해요. 어머, 뭐 그렇게 비싼 걸 나한테 줘도 되니? 어머님 건강이 최고죠. 하루에 하나씩 꼭 아침 식사 후에 드세요. 그때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야 했는데 평소에 그렇게 무심하던 며느리가 갑자기 비싼 약을 사다 준다는 게 말이에요. 하지만 그땐 그저 며느리도 나이가 들어가니 시어머니를 챙기는구나 하고 고맙게만 생각했죠.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 아침 그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죠. 그 약을 먹고 한 30분쯤 지나면 꼭 어지럼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처음엔 약 때문이 아니라 그냥 제 몸이 안 좋아서 그런가 했죠. 그렇게 일주일쯤 약을 먹었을 때였어요. 제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어요. 특히 오후가 되면 너무 졸려서 도저히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었고 저녁에는 밥상 차릴 기운조차 없었죠.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고 조금만 움직여도 현기증이 났어요. 그러다 주일날이 되었고 예배를 보러 갔는데 갑자기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휴. 제가 신음을 내자 옆에 앉은 권사님이 저를 걱정스럽게 쳐다봤어요. 김 집사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새파래요. 좀 속이 안 좋아서요. 화장실 가실래요? 제가 부축해드릴게요. 아니에요. 예배 중인데 좀 참아볼게요. 저는 끙끙거리며 목사님의 축도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다가 바로 화장실로 뛰어갔죠. 그리고 화장실에서 나와 복도 의자에 앉아 있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일어설 기운도 없었죠.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려다가 그 약병이 손에 잡혔어요. 비타민이니까 지금 먹어도 되겠지. 좀 기운이 날지도. 약병 뚜껑을 열고 알약 하나를 손바닥에 올려놓는 순간이었어요. 잠깐만요, 어머님. 그 약 절대 드시면 안 돼요.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 동네에서 약국을 하는 서집사님이 제 손목을 잡고 있었어요. 네? 왜 그러세요? 그 약 지금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약이에요. 집사님 혈압약 드시고 계시지 않아요? 네, 저 혈압약하고 당뇨약 먹고 있는데요. 순간 서집사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서집사님은 제 손에서 약병을 가져가서 라벨을 자세히 읽으시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집사님, 이 약은 절대로
혈압약이랑 같이 드시면 안 돼요. 이 약에 들어있는 성분이 혈압약과 충돌해서 혈압을 급격히 떨어뜨려요. 심하면 쇼크가 올 수도 있고 의식을 잃을 수도 있어요. 네? 정말요? 근데 우리 며느리는 이게 그냥 비타민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큰일 날 소리. 이거 비타민 아니에요. 이건 미국에서도 의사 처방 없인 살 수 없는 전문 의약품이에요. 특히 고혈압 환자한테는 치명적일 수 있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드셨어요? 일주일 정도 매일 한 알씩 먹었어요. 세상에, 그래서 그렇게 힘드셨구나. 어지럽고 메스꺼운 거 다 이 약 때문이에요. 이거 절대 먹지 마세요. 아셨죠? 그러면서 서집사님은 내일 꼭 병원에 가보라고 신신당부했어요. 저는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죠. 대체 며느리가 왜 그런 약을 저한테 준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으니까요. 잠시 후 집에 도착하니 거실에서 며느리가 TV를 보고 있었어요. 어머님, 교회 잘 다녀오셨어요? 그래, 애미야. 근데 네가 준 그 약 말이야. 제가 말을 꺼내자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 같았어요. 네? 약이 왜요? 무슨 문제 있어요? 오늘 교회에서 약사님을 만났는데 네가 준 약이 혈압약이랑 같이 먹으면 위험하다고 하시더라. 그러자 며느린 과장되게 깜짝 놀라더군요. 어머, 정말요? 아이고,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걸 몰랐네요. 괜찮으세요? 저희 친정엄마는 혈압약을 안 드셔서 괜찮으셨나 봐요. 제가 꼼꼼하게 확인했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해요. 며느린 눈물까지 글썽이며 제게 사과를 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그냥 실수였구나 싶었죠. 괜찮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어. 어머님, 내일 당장 병원 가보세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큰 병원으로 가서 정밀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날 며느린 아침 대바람부터 절 깨웠어요. 어머님, 병원 가셔야죠. 부천 성모병원에 예약 다 해놨어요. 아유, 이렇게 일찍? 네, 검사 받으시려면 공복이어야 해서요. 그리고 일찍 가야지 그나마 사람이 적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정말로 며느리가 모든 걸 준비해놨더라고요. 종합검진 예약도 되어 있었고 검사 비용도 며느리가 다 냈어요. 어머님, 제 실수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이 정도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검사 받는 동안 며느린 한시도 제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물도 가져다 주고 휠체어도 밀어주고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친절했어요. 오후 2시쯤이 되어서야 모든 검사가 끝났어요. 일주일쯤 지나고 의사를 만나러 진료실로 들어갔는데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의사가 있더군요. 김영수님, 검사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가 컴퓨터 모니터를 보면서 설명을 시작했어요. 일단 혈액 검사 결과는 대체로 정상 범위입니다. 다만 간 수치가 살짝 높긴 한데 이건 약물 때문일 수 있어요. 그리고 빈혈기가 좀 있으시네요. 그럼 큰 문제는 없는 건가요? 네, 현재로서는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습니다. 위내시경에서도 가벼운 위염 정도만 있고 다른 장기들도 다 정상이에요. 그때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선생님, 정말 다른 문제는 없는 거죠? 어머님이 계속 어지럽고 힘들다고 하시는데 제가 너무 걱정이 되어서요. 그건 아마 잘못된 약물 복용 때문이었을 겁니다. 앞으로는 약을 드실 때 꼭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세요. 병원을 나오면서 며느리가 제 팔을 잡고 연신 죄송하다고 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괜히 저 때문에 어머님이 고생하셨네요. 됐어. 애미 네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그렇게 집에 돌아와서 아들한테 병원 다녀온 얘기를 했더니 아들도 안심하는 눈치였어요. 다행이네요, 엄마. 큰 병 아니라니까. 그래도 앞으로는 약 조심해서 드세요. 그래, 알았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며느리를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근데 며느리가 줬던 약을 끊고 나서도 이상하게 저는 몸이 계속 안 좋았어요. 하지만 병원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냥 나이 때문이려니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갑자기 배가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아팠어요.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고 배를 움켜잡고 새우처럼 몸을 웅크렸는데도 통증은 가시지 않았어요. 마치 내장을 누가 비틀어대는 것 같았죠. 안 되겠어. 당장 응급실 가요, 엄마. 저는 아들 차를 타고 급히 부천 성모병원으로 갔죠. 응급실까지 가는 그 15분이 꼭 15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달려왔고 젊은 남자 의사가 제 배를 눌러보면서 진찰했는데 누를 때마다 절로 비명이 나오더군요. 어르신,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30분 전쯤 갑자기 너무 아프기 시작했어요. 급성 위염이나 장염 혹은 담석일 수도 있어요. CT 찍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며느리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선생님, 근데 어머님이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세요. 그냥 신경성일 수도 있는데 굳이 검사까지 해봐야 할까요? 그러자 의사가 며느리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보호자분이세요? 일단 검사를 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심한 복통은 그냥 방치했다간 위험할 수 있어요. 그게 어머님이 폐쇄공포증이 좀 있으셔서 CT 찍는 걸 무서워하세요. 그리고 새벽에 오셨으니까 피곤하실 텐데 진통제만 놓고 집에 가서 쉬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애미야, 지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나 폐쇄공포증 같은 거 없어. 제가 화를 내자 며느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착각했나 봐요. 죄송해요. 전 그냥 어머님이 힘드실까 봐 그랬죠. 보호자분, 환자분이 이렇게 아파하시는데 검사는 꼭 필요합니다. 결국 저는 CT를 찍었는데 급성 위염이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죠. 그렇게 저는 진통제와 위장약을 처방받고 새벽 4시쯤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머릿속이 참 복잡하더군요. 대체 아까 병원에서 며느리가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죠. 근데 제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알아서 그런 것인지 다음 날부터 며느린 더욱 극성스럽게 절 챙기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어제 응급실 가셔서 속이 안 좋으실 거예요. 제가 특별한 차를 끓여드릴게요. 저희 친정엄마가 알려준 건데 소화가 정말 좋아요. 생강이랑 대추 그리고 몇 가지 약재 넣어서 끓이는 거예요. 며느린 부엌에서 1시간 넘게 뭔가를 끓였어요. 그리고 검붉은색 차를 찻잔에 담아왔죠. 어머님, 따뜻할 때 드세요. 하루에 3번 식후에 드시면 좋아요. 차를 받아서 한 모금 마셨는데 맛이 좀 이상했어요. 쓴맛도 나고 약간 텁텁한 느낌도 들고, 하지만 며느리가 정성껏 끓여준 거니까 다 마셨죠. 고맙다, 애미야. 어머님이 건강하셔야죠. 앞으로 매일 끓여드릴게요. 그날부터 정말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며느린 제게 그 차를 끓여줬어요. 아침, 점심, 저녁 3번씩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 차를 마시고 나면 30분쯤 후에 꼭 어지럼증이 찾아왔어요.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매번 그러니까 좀 이상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그날은 마침 금요일 오후라서 제 손주 진영이가 학원에서 일찍 돌아왔어요. 며느린 마트에 장 보러 나가 있었고요. 그런데 진영이가 제 방으로 살금살금 들어오더니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한테 꼭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 진영이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있잖아요. 엄마가 할머니 차에 이상한 거 넣는 거 봤어요. 순간 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이야? 언제? 어제요. 할머니가 화장실 가셨을 때 엄마가 찬장에서 작은 약병 꺼내서 할머니 찻잔에 뭘 넣었어요. 하얀 가루였어요. 진영아, 네가 정확히 본 거 맞니? 네, 제가 똑똑히 봤어요. 엄마가 그 가루 덮고 손가락으로 막 저었어요. 그리고 찬장에 약병 다시 숨겼어요.
저는 분노인지 공포인지 뭔지 모를 감정으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진영아, 그 약병 어디 있는지 알아? 천장 제일 위쪽이요. 밀가루통 뒤에 숨겨놨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며느리가 나타났습니다. 정진영,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할머니한테 거짓말하면 어떡해? 엄마, 나 거짓말 안 했어. 진짜 다 봤다고. 며느린 다짜고짜 진영이의 뺨을 올려붙였고 진영이는 울음을 터뜨렸죠. 애미야, 너 지금 애한테 뭐 하는 거니? 제가 소리쳤지만 며느린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애가 요즘 버릇이 나빠져서 자꾸 거짓말을 해요. 말도 잘 안 듣고 게임만 하고 제가 혼 좀 내야겠어요. 그렇게 며느린 진영이를 끌고 나가면서 소리쳤어요. 너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게임 금지야. 핸드폰도 앞쓰고 용돈도 없을 줄 알아? 엄마, 나 거짓말 안 했어. 할머니, 나 거짓말 안 했어요. 진영이는 울면서 소리쳤지만 며느린 아이를 방으로 끌고 가서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해서 왔을 때 전 아까 오후에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꺼냈죠. 그런데 아들은 제 이야기를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더군요. 아이, 엄마, 안 그래도 진영 엄마한테 이야기 다 들었는데 진영이가 요즘 문제가 많아요. 나이도 어린 게 벌써 사춘기가 온 건지. 아무튼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가 잘 가르칠게요. 며느리가 벌써 아들한테 뭐라고 다 얘기를 해놓은 모양이었죠. 설상가상으로 아들은 피곤한지 더 이상 이 문제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진영이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그래서 새벽 3시쯤 모두가 잠든 틈을 타서 저는 부엌으로 갔어요. 그리고 찬장 위를 뒤졌죠. 근데 며느리가 그 사이에 약병을 치운 것인지 찬장엔 아무것도 없더군요. 하지만 찝찝함은 여전히 남아있었고 다음 날부터 저는 며느리가 차를 주면 마시는 척만 하면서 몰래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죠. 며느리가 친정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좀 다녀온다면서 급하게 집을 나서더군요. 그런데 나가기 전에 이것저것 가방을 바꿔 들어보더니 거실 소파에 핸드백 하나를 놓고 나갔더라고요. 며느리가 나간 지 30분쯤 지났을까요? 제가 소파에 앉다가 핸드백이 기울어지면서 안에 있던 서류들이 와르르 쏟아졌어요. 아이고, 이걸 어쩌나. 서둘러 서류들을 줍는데 글쎄 그 서류들 중에 제 이름이 적힌 게 보였어요. 자세히 보니 보험계약서였어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장이었죠. 사망보험금 3억, 암보험 2억, 상해보험 1억. 제 이름으로 가입된 보험이 총 6개. 보험금 합계가 무려 10억이 넘었어요. 가입 일자를 보니 모두 최근 2달 사이에 가입된 것들이었어요. 제가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한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죠.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 망부석이 된 듯 굳어 있었는데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며느리가 벌써 돌아온 거예요. 저는 급하게 서류들을 다시 핸드백에 넣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 TV를 켰어요. 어머님, 저 왔어요. 어머, 제 가방이 여기 있었네? 깜빡했네요. 며느리가 핸드백을 집어들면서 제 눈치를 살폈어요. 어머님, 혹시 제 가방 보셨어요? 아니, 안 봤어. 거기 놓여있길래 그냥 뒀지. 아, 네, 다행이네요. 중요한 서류가 있어서요. 며느린 가방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며느리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설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지 저는 확실히 알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손주를 학교에 데려다주러 나간 사이 저는 서둘러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택시를 타고 서울 강남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갔죠. 정밀 검사를 다시 받기 위해서였어요. 총 5시간에 걸쳐서 종합검진을 받았고 2주 뒤
저는 다시 한번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얼굴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김영수님, 간에서 2cm 크기의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이 조직 검사를 해봐야 확실하지만 영상으로 봐선 악성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암 초기로 보입니다. 근데 이상한 게 이 초기암인데도 이 환자분 상태가 너무 안 좋으세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혹시 최근에 특별한 약이나 음식을 드신 게 있으신가요? 꼭 약한 독성 물질에 노출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동안 제게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어요. 며느리가 준 약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마신 차 이야기를요. 그러자 의사는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그분이 의도적으로 환자분을 해치려 한 것 같은데요. 당장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즉시 입원해서 치료받으셔야 해요. 초기암은 치료하면 완치 가능한데 지금 상태로는 위험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 며느리가 한 달 전에 저를 병원에 데려갔을 땐 암이 발견 안 됐었거든요. 왜 지금에서야 암이 발견된 걸까요? 의사는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그래요? 이상한 일이네요. 이 정도 크기의 종양이면 이미 한 달 전에 발견이 됐을 텐데요. 그때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며느리가 의사랑 짜고 나를 속인 건 아닐까? 아니면 검사 결과를 조작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이죠. 선생님, 제가 지금 당장 입원할 순 없어요. 우선 제가 집에 가서 정리할 게 있어서요. 위험하실 수도 있어요. 최대한 빨리 오셔야 합니다. 네, 최대한 빨리 꼭 올게요. 그렇게 병원을 나오며 전 결심했어요. 며느리의 정체를 완전히 밝혀내기로, 그리고 제 목숨을 지키기로 말이죠. 그런데 며느리가 단순한 살인 미수범이 아니라 더 큰 조직과 연결돼 있는 난년 중의 난년이었죠. 며칠 뒤 아침 7시, 며느리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부산하게 움직였어요. 어머님, 저 오늘도 친정엄마 병원 모시고 가야 해서 일찍 나가요. 오후 3시쯤 돌아올게요. 그래, 다녀와. 며느리가 현관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를 확인한 후 저는 재빨리 옷을 갈아입었어요. 오늘은 며느리를 미행하기로 결심했거든요. 매주 수요일마다 친정엄마 병원 간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뭔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아파트 정문에서 보니 며느리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멀찍이 떨어져서 택시를 잡았어요. 기사님, 저 앞에 지금 오는 버스 좀 따라가 주세요. 택시기사님은 의아해하면서도 버스를 따라갔어요. 그렇게 30분쯤 갔을까요? 며느린 병원이 아니라 부평역 근처의 6층짜리 상가 건물 앞에서 내리더군요. 저는 택시에서 내려서 조심스럽게 며느리를 따라갔죠. 건물 입구에 작은 간판이 보였는데 세빛교 부평지부라고 써 있었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 넓은 홀에 50명쯤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더군요. 대부분 40, 50대 여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단상에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안경을 쓴 남자였죠. 우리 자매님들, 오늘도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실천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핸드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중에 시댁 식구, 특히 나이든 시부모님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 많으시죠? 매일 병수발에 치매간병에 정작 자신의 삶은 없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린 그들이 고통 없이 편안하게 하늘나라로 갈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그때 한 여자가 손을 들었어요. 교주님, 근데 혹시 들키면 어떡하죠? 걱정 마세요. 우린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병원, 경찰, 심지어 보험회사에도 우리 사람들이 있어요. 부천성모병원의 김상진 과장도 우리 신도입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때 저를 진찰했던 그 의사도 사실
이 정신 나간 교회의 신도였던 거예요. 다 한패였던 거죠. 분노로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그 와중에도 저 교주라는 인간은 쉴 새 없이 떠들어대고 있었어요. 우리 자매님들, 성공하시면 30%는 우리 교회 발전 기금으로 헌금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저는 차마 더는 들을 수가 없어서 조용히 계단으로 내려갔어요. 집으로 가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죠. 녹음한 내용을 다시 들어보니 더욱 끔찍했어요. 내 며느리가 날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다니 정말 믿어지지가 않았죠. 하지만 이건 분명 사실이었고 저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선 이 사실을 아들에게 알리기로 했습니다. 집에서 말할 순 없으니 아들의 회사 앞으로 찾아갔죠. 엄마,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급하게 부르시고. 아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절 쳐다봤죠. 동원아, 침착하게 들어. 믿기 힘들겠지만 진영의 애미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어. 엄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진영 엄마가 왜 사이비 같은 걸 믿어요? 아들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웃었어요. 저는 긴 말 할 것 없이 핸드폰을 꺼내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죠. 세빛교에서 녹음한 내용이었죠. 이문지 자매님은 우리 교회 모범 신도입니다. 시어머니가 이미 많이 약해지셨고 보험도 10억 넘게 가입했어요. 성공하시면 그중 30%는 교회에 헌금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녹음 내용이 줄줄이 흘러나왔고 그 내용을 듣는 동안 아들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어요. 입이 떡 벌어진 채로 아무 말도 못했죠. 이게 진짜 진영 엄마 목소리예요? 그래. 그리고 이것도 봐. 저는 보험 서류 사진도 보여줬어요. 제 이름으로 가입된 10억짜리 보험들이었죠. 이게 뭐야? 엄마 이름으로 보험을 10억이나 들어놓다니. 말도 안 돼. 진영 엄마가 이럴 리 없어. 동원아, 이것 좀 봐. 내가 병원 가서 검사받은 결과야. 저는 강남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를 보여줬어요. 간암 초기 진단서였죠. 암? 엄마가 암이라고요? 근데 지난달에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 없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다 조작된 거야. 진영애미가 부천 성모병원 의사랑 짜고 날 속인 거야. 그 의사도 세빛교 신도래. 아들은 결국 머리를 감싸쥐고 주저앉았어요. 내가 바보였어. 엄마는 계속 힘들어했는데 난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모른 척하고 진영 엄마 말만 믿고. 엄마, 어떡해요? 내가 엄마를 지켜드렸어야 했는데. 이럴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그 여자한테 가서 따질게요. 아들은 당장이라도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아뜯을 기세였어요. 전 그런 아들을 일단 말려봤지만 아들이 워낙 머리끝까지 화가 난 탓에 소용이 없었죠. 아들은 마치 황소 같은 기세로 집으로 쳐들어갔고 곧바로 며느리의 이름을 소리쳐 불렀습니다. 이문지, 너 이리 나와! 거실에서 며느리가 놀란 듯한 목소리를 냈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너 세빛교 다니지? 다 알고 있으니까 발뺌할 생각은 하지 마!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내 살살거리는 목소리로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하더군요. 뭐? 세빛교? 그게 뭔데? 누가 그런 거짓말을 했어? 거짓말? 여기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 어디서 뻔뻔한 게 거짓말이야? 아들은 녹음 파일을 며느리 앞에 들이밀었고 며느리는 더 이상 발뺌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180도 태도를 바꾸더군요. 아까까지만 해도 살가운 며느린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눈빛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죠. 맞아, 난 세빛교 다녀. 정명훈 교주님이 내 생명이고 내 우주야. 그래서 뭐 어쩌라고? 뭐? 너 뚫린 입이라고 그냥 막말해도 되는 줄 알아? 네가 우리 엄마 죽이려고 했잖아. 여보, 말은 바로 해야지. 난 어머님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편하게 해드리려고 한 거야. 어차피 늙고 병든 노인네가 뭐하러 더 살아. 고통스럽기만 하지. 이 미친년이. 아들이 며느리를 때리기 위해 손을 들려고 하자 제가 막았어요. 동원아, 하지 마.
그러자 며느리가 저희 모자를 비웃으며 이렇게 말했죠. 때려봐. 그럼 나도 가만 안 있을 테니까. 가정폭력으로 신고할 거야. 콩밥 먹고 싶으면 얼마든지 때려. 너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우리가 대체 너한테 뭘 잘못했길래? 그러자 며느리가 저희 모자를 죽일 듯이 노려보며 말했어요. 3년 전이에요. 둘째 유산했을 때 당신은 회사 출장 가고 없었지. 어머님은 그러게 애 하나 있으면 되지 뭘 또 낳으려고 하다가 이사다를 내냐 라고 하셨고요. 그 말에 저는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아니 너 이제 보니 말을 꼬아서 듣는 재주가 있구나?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니? 난 아이 잃었다고 너무 상심하지 말라고 진영이만 건강하게 잘 키우자고 그랬지. 얘가 아주 생사람을 잡는구나? 하지만 며느린 제 얘기가 안 들리는지 계속해서 자기 얘기만 해댔어요. 그때 전 산부인과에서 같이 유산한 여자를 만났어요. 그 여자가 세빛교에 다니고 있었죠. 전 거기서 너무 따뜻한 위로를 받았고 제게 새로운 진리를 알려주신 교주님 만나고 그날 전 다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네가 CM인 나를 죽일 이유가 된다는 거니 지금? 제 말에 며느린 차갑게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차피 어머님은 살 만큼 사셨잖아요. 곧 죽을 노인네가 뭘 그렇게 욕심이 많아요? 뭐 저승까지 재산 이고 가실 거예요? 어머님만 희생하면 그 돈으로 우리 진영이 유학도 보내고 우리도 새 인생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어머님만 생각하지 말고 좀 이타적으로 사시라고요. 그때 제 아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며느리의 뺨을 후려갈겼어요. 당장 짐 싸서 나가. 너랑 이혼할 거니까. 네가 그렇게 죽고 못 산다는 그 교주님이랑 가서 살아. 좋아. 근데 진영인 내가 데려갈 거야. 뭐?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내가 진영이 엄마니까. 내 배 아파서 내가 낳은 자식 내가 키우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건데? 그리고 당신이 지금 나 때린 거? 나 이거 가정폭력으로 고소할 거야. 마음대로 해. 나도 너 살인미수로 고소할 거니까 깜빵 갈 준비나 해. 그래. 어디 한번 해봐. 누가 이길지. 내 뒤에는 세빛교 변호사들이 있어. 당신한테 뭐가 있는데? 며느린 그렇게 말하며 끝까지 저희 모자를 비웃으면서 떠나갔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여태껏 저희가 알던 며느리가 맞나 싶고 정말 사람이 무서워지더군요. 하지만 이럴수록 더욱더 철저히 대비를 해야 했고 다음날 아침 9시 저는 아들과 함께 서울 서초동에 있는 대형 로펌을 찾아갔어요. 제 친구 아들이 마침 검사 출신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서 소개를 받았죠. 어머님, 정동원 씨 어서 오세요. 저는 김민준 변호사입니다. 40대 초반의 단정한 인상의 변호사가 우릴 맞았어요. 회의실로 안내받아 앉자마자 저는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변호사님, 이 녹음 파일부터 들어보세요. 세빛교에서 녹음한 파일을 재생했어요. 변호사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죠. 그리고 이건 보험 서류들이고 이건 병원 검사 결과예요. 실제로는 간암 초기인데 부천 성모병원에선 정상이라고 했어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하나하나 검토하더니 안경을 벗고 말했어요. 어머님,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닙니다. 살인미수까지 갈 수 있는 사건이에요. 독극물을 지속적으로 투여했고 의료진과 공모해서 치료를 방해했으며 보험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건 명백한 살인미수예요. 게다가 사이비 종교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면 더 큰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경찰에 고소장 접수하고 동시에 민사소송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즉시 병원에 입원하셔서 치료받으시고 의료 기록을 확보해야 해요. 그날 오후 우리는 부천경찰서로 갔어요. 김 변호사가 직접 동행했죠. 고소장을 접수하고 형사과 강력팀에 배당되었어요. 이야, 이거 심각하네요. 이문지 씨를 즉시 소환하겠습니다. 담당 형사가 말했어요. 이틀 후 며느리가 경찰서에 출석했어요. 저도 참고인 자격으로 나갔죠.
조사실 밖에서 기다리는데 안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형사님,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시어머니가 최근에 치매 증상이 있으셔서 헛소리 하시는 거예요. 치매라고요? 의료 기록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건 없지만 평소에 이상한 행동 많이 하셨어요. 망상도 심하시고. 제가 그런 시어머니 간병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그러나 아무 증거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우선 이 녹음 파일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여기엔 분명히 이문지 씨 목소리가 녹음돼 있는데요. 그건 조작된 거예요. 요즘 AI 음성 합성하는 거 쉽잖아요. 며느린 뻔뻔하게도 끝까지 발뺌을 하더군요. 하지만 근처 CCTV에 며느리가 사이비교에 출입하던 모습도 다 찍혀 있었고 제 사망보험을 여러 개 들어있었다는 것과 병원 검진 기록 조작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결국 며느린 구속됐죠. 그런데 정말 소름 돋는 건 구속되면서도 며느린 하나도 겁나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유치장으로 끌려가면서도 며느리는 미묘하게 웃고 있었어요. 마치 순교자처럼.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믿는 사람의 표정이었죠. 이문지, 너 끝까지 반성 안 하냐? 제 아들이 소리쳤지만 며느린 그저 두 손을 모으고 중얼거리기만 했어요. 교주님, 제자를 지켜주소서. 이 시련도 교주님의 뜻이니 제자는 끝까지 교주님을 따르겠나이다. 그 모습이 정말 섬뜩했어요. 완전히 세뇌된 사람의 모습이었죠. 그때 형사 한 분이 저희에게 말했어요. 저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사이비 종교에 완전히 빠진 사람들은 감옥 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게 신의 시험이라고 믿죠. 며느리는 수갑을 찬 채로 호송차에 타면서 계속 기도를 중얼거렸어요. 새로운 빛이 저를 인도하시니 죽음도 두렵지 않나이다. 그저 교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그 목소리가 아직도 제 귓가에 맴돌아요. 사이비 종교의 세뇌가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 한번 깨달았죠. 그리고 한 달 후 드디어 첫 번째 재판이 열렸어요. 근데 방청석에는 저와 제 아들을 제외하고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와 있더군요. 그들 중에는 누군지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다수였어요. 피고인 이문지, 정명은 외 3인에 대한 살인미수 및 사기 사건의 첫 공판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어요. 네, 며느리뿐만 아니라 교주 정명훈과 다른 신도들도 함께 기소되었던 거예요. 먼저 검사가 일어나 공소 사실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들은 2024년 3월부터 2024년 5월까지 피해자 김영숙 씨를 지속적으로 살해 시도하였으며 의료진과 공모하여 암 진단을 은폐하는 악질적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김영숙 씨 외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을 만들어냈기에 그 죄질이 매우 무겁습니다. 이어서 세빛교회 피해자들이 줄줄이 증언으로 쏟아져 나왔어요. 먼저 30대 후반의 남자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증인의 성함과 나이를 말씀해 주십시오. 34살 박민용입니다. 증인께서는 세빛교와 어떤 관계십니까? 저는 세빛교 집사였습니다. 박민용 씨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증인은 어떻게 세빛교에 들어가게 되셨습니까? 전 원래 고시생이었어요. 7년째 공부하고 있었는데 계속 떨어지고 그래서 우울증이 심했죠. 그때 정명훈 교주를 만났습니다. 교주와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처음엔 교주가 저한테 정말 잘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가 되고 나서는 회계 관리부터 교주님 개인 심부름까지 다 했습니다. 새벽 2시에 불러도 달려갔어요. 형편에 헌금도 있는 대로 다 바쳤고요. 학자금 대출받은 돈, 카드 현금 서비스까지 해서 총 8천만 원 정도를 헌금했습니다. 그 순간 법정이 크게 술렁였어요. 부모님은 모르셨습니까? 부모님이 카드 고지서 보시고 상황을 알게 되셨고 세빛교에 나가지 말라고 하셨죠. 그런데 교주가 부모님과 인연을 끊으라고 했어요. 낡은 인연을 끊어야 새로운 빛을 받는다라면서
그래서 전 부모님 전화번호도 다 차단하고 앞으로 남남처럼 살자고 하면서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았어요. 저희 어머님 저 때문에 충격받으셔서 쓰러지셨고 그 길로 돌아가셨고요. 박민영 씨가 울먹이면서 힘겹게 답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회해요. 너무 늦었지만 이 세빛교는 악마 같은 집단입니다. 사람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영혼까지 빼앗아가는 곳이에요. 저놈들 절대 그냥 풀어주시면 안 돼요. 이어서 다음 증인이 나왔어요. 이번엔 50대 여자였는데 그 여자는 증언대에 서자마자 울기 시작했어요. 증인, 진정하시고 성함과 나이를 말씀해 주세요. 김순자, 53살입니다. 무엇을 증언하시려고 오셨습니까? 제 딸 좀 찾아주세요. 김순자 씨는 오열을 하면서 겨우 대답을 했어요. 우리 딸이 새빛교 다니기 시작한 게 2년 전이에요. 25살 때. 그러더니 작년 3월에 교주님 만나러 간다고 나간 뒤로 실종됐어요. 경찰에 신고는 하셨습니까? 당연히 했죠. 근데 정명훈이 저 자식은 모르쇠로 발뺌을 하고 있어요. 김순자 씨가 정명훈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저놈이야. 저놈이 분명히 우리 딸을 어떻게 한 거예요. 딸이 교주님 하면서 얼마나 따랐는데. 재판장이 정숙 명령을 내렸어요. 피고인 정명훈, 이에 대해 할 말 있습니까? 그러자 정명훈이 뻔뻔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결단코 모르는 일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 뜻이 있을 뿐이죠. 법정이 또다시 술렁였어요. 이런 증언들이 계속되면서 총 7명의 피해자가 추가로 확인됐죠. 두 번째 공판에서는 정명훈의 전처가 증인으로 나왔어요. 증인은 피고인 정명훈과 어떤 관계입니까? 전 부인입니다. 2023년에 이혼했어요. 이혼 사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인간이 신도들과 바람을 피웠거든요. 특히 저 여자 이문지와는 아주 대놓고 사귀었었죠. 그리고 신도들이 사기쳐서 타낸 보험금이랑 현금으로 둘이 호화롭게 호텔 드나들었고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며느리가 사이비교에 푹 빠진 건 알았지만 교주와 불륜까지 저지르고 있었다니. 이건 상상도 못한 일이었으니까요. 옆에 앉아있던 아들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죠. 아들은 당장이라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며느리의 멱살을 잡으려 하는 걸 제가 간신히 붙잡았어요. 동원아, 진정해. 여기 법정이야. 그 사이 교주의 전 부인이 계속해서 증언을 이어갔어요. 정명훈은 이문지가 새빛교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특별히 아꼈죠. 매주 수요일마다 상담이라는 명목으로 둘이 호텔에서 만났으니까요.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여기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교주의 전 부인은 사진 몇 장을 꺼냈어요. 정명훈과 제 며느리가 호텔 로비에서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있는 사진들이었죠. 그때였어요. 며느리가 피고인석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건 불륜이 아니에요. 성스러운 교감이었어요. 교주님과 전 영적으로 결합된 사이예요. 세속적인 결혼 따위와는 차원이 달라요. 피고인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재판장이 경고했지만 며느린 계속 난리법석을 떨었고 그러자 정명훈도 일어나서 외쳤어요. 은지 자매님, 침묵하세요. 지금은 진실을 말할 때가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아직 숭고한 뜻을 알지 못해요. 아니에요, 교주님. 이들이 우리의 성스러운 사랑을 모독하고 있어요. 그러자 이번엔 교주의 전부인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신성한 의식? 매주 수요일마다 호텔에서 하는 게 의식이니? 그리고 이문지도 말고도 최소 5명의 여신도들과 더 신성한 의식을 한 건 알고 있어? 거짓말. 교주님은 저만 사랑하셨어요. 며느리가 울부짖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교주의 전부인은 며느리에게 신랄할 독설을 퍼부었죠. 야, 착각하지 마.
넌 13번째야. 정명훈이 영적 결합이라며 농락한 여자가 널 포함해서 무려 13명이라고. 그 순간 며느리가 괴성을 지르며 법정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어요. 결국 그날 재판은 그대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얼마 뒤 열린 세 번째 공판에서는 부천 성모병원 김상진 의사도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사법거래를 통해 가명을 조건으로 증언하기로 한 거죠. 증인은 피고인 이문재와 어떤 관계입니까? 같은 세빛교 신도입니다. 2024년 4월 김영숙 씨의 검사 결과를 조작한 사실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이문재가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래서 간암이 발견됐지만 아무 이상이 없는 걸로 결과를 바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시키는 대로 하면 정명훈 교주가 큰돈을 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거부하면 제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김상진의 증언은 빼도 박도 못하는 결정적 증거였어요. 의사가 직접 검사 결과 조작을 인정한 거니까요. 그때 저는 며느리가 세빛교 측 변호사와 뭔가를 쑥덕거리는 걸 봤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를 메모하더니 며느리에게 작은 목소리로 뭐라고 말했죠. 그 모습을 보는데 순간적으로 불길한 예감이 들더군요. 뭔가 꾸미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아니나 다를까 다음 공판에서 며느리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시작했어요. 난 나비예요. 팔랑팔랑. 며느리가 갑자기 일어나서 팔을 펄럭이며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자리에 앉으십시오. 재판장이 경고했지만 며느린 계속 춤을 췄어요. 나는 새가 되어 날아갈 거예요. 교주님이 계신 천국으로. 그러더니 갑자기 바닥에 쓰러져서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켰어요. 완벽한 연기였죠. 정신 이상을 가장해서 형량을 줄이려는 속셈이 뻔히 보였어요. 그러나 세빛교 측 변호사들은 뻔뻔하게도 이렇게 주장하더군요. 재판장님, 계속되는 재판에 스트레스가 심한 나머지 피고인이 급성 정신 착란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신 감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피고인 일으켜 세우십시오. 정말 정상적인 의식이 불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판장은 법정 경위를 불러 뭔가 지시를 내렸어요. 그리고 잠시 후 법원 의무관이 들어왔죠. 피고인 상태 확인해 주십시오. 의무관은 며느리를 진찰하기 시작했어요. 맥박을 재고 동공 반응을 확인하고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는데 바로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암모니아 캡슐이었죠. 암모니아 캡슐을 며느리 코 밑에 대자 며느린 대번에 화들짝 놀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아! 이게 뭐야! 그 순간 법정에서 실소가 터졌어요. 며느리의 가짜는 잔머리가 단번에 들통난 거죠. 재판장은 차갑게 말했어요. 피고인 이문재 법정 모독죄를 추가하겠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그 기세를 몰아 검사가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피고인의 법정 모독 행위는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형량 가중을 요청합니다. 인정합니다. 세빛교 측 변호사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최후의 승부수였던 정신병 연기도 이젠 할 수 없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재판일, 재판장은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이문재에게 살인미수 및 사기죄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정명훈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재판장님 억울해요. 전 그저 시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려고 그랬을 뿐이에요. 저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뿐이라고요. 며느리가 짐승처럼 울부짖었지만 아무 소용없었죠. 그리고 얼마 후 제 아들과 며느린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육권은 당연히 제 아들이 가지고 왔고 재판장은 며느리가 손주에게 위험한 사상을 주입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접근 금지 명령까지 내렸죠. 며느린 남편에 이어 자식까지
모든 것을 잃게 된 겁니다. 그렇게 모든 재판이 끝나고 저는 대학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너무 늦지 않게 발견한 탓에 수술도 성공적이었고 예후도 좋았죠. 그렇게 3개월쯤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예상치 못했던 사람이 절 찾아왔는데 다름 아닌 안사돈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돈. 오랜만에 뵙네요. 아니, 어떻게 오셨어요? 안사돈은 다짜고짜 제게 무릎을 꿇더니 진심으로 사과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은지가 천인공노할 짓을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이고, 일어나세요. 이러시면 제가 더 불편해요. 아니에요. 제가 은지를 제대로 키우지 못했어요. 다 제 잘못입니다. 사실 은지가 어릴 때 아빠가 바람 피우고 나가서 저 혼자 키웠어요. 그때 제가 너무 우울해서 은지한테 신경을 못 썼죠. 그래서 은지가 삐뚤어진 것 같아요. 사돈, 그래도 그게 남을 해칠 이유는 안 되죠. 맞아요.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네요. 그래도 염치불구하고 나중에 한참 나중에라도 진영이가 엄마를 한 번이라도 만날 수 있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건 진영이가 크면 스스로 결정할 일이에요. 진영이가 원한다면 막진 않을 생각이니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안사돈은 연신 감사하다면서 몇 번이나 허리 숙여 인사를 하고 나갔어요. 병실 문이 닫히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안사돈의 구부정한 뒷모습이 병원 정원을 가로질러 천천히 멀어지는 게 보였죠. 솔직히 저는 안사돈이 가엾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70이 다 돼가는 나이에 하나밖에 없는 딸은 감옥에 갇혀있고 손주도 마음대로 못 만나고 졸지에 외톨이가 된 처지니까요. 그런데도 딸을 위해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여기까지 찾아온 거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며느리를 용서할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안사돈이 불쌍한 것과 며느리를 용서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니까요. 며느린 자기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15년이든 20년이든 감옥에서 썩어야 해요. 그게 며느리의 업보예요. 그리고 안사돈이 지금 겪는 고통도 어쩌면 며느리가 저지른 죄의 대가인지도 모르죠. 죄를 지으면 그 죄는 본인만 벌받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고통받게 만드니까요. 안사돈의 눈물, 진영이의 상처, 제 아들이 평생 느껴야 할 배신감까지 결국 이 모든 게 며느리가 만든 비극이죠. 그렇게 저는 며느리를 절대로 용서하지 못한다고 다시 한번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저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됐어요. 글쎄 교도소에 있는 며느리가 제게 옥중 편지를 보낸 건 아니겠어요? 제 아들은 이 뻔뻔한 계집애가 대체 무슨 낯짝으로 여기까지 편지를 쓰냐면서 당장 편지를 찢어버리려 했지만 저는 문득 호기심이 생기더군요. 대체 그 대단하신 위인이 제게 무슨 편지를 썼는지 말이죠. 그래서 저는 며느리의 편지를 읽어보기로 했어요. 근데 첫 번째 줄을 읽자마자 저는 고혈압으로 쓰러질 뻔했답니다. 어머님, 저예요. 최근에 제가 기도를 하다가 깨달음을 얻은 게 있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요.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 그만 어머님을 용서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새벽교의 진리니까요. 그리고 지금 제가 겪는 이 고난도 더 환한 빛으로 저를 인도해 주시기 위함을 저는 믿고 있어요. 어머님은 아직 깨우치지 못한 어리석은 저라서 지금은 절 미워하시겠지만 사실 전 어머님께 큰 선물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고통 없는 영원한 안식 말이에요. 교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노화는 저주고 죽음은 축복이라고. 어머님도 조금만 더 기다리셨으면 그 축복을 받으셨을 텐데 정말 아쉬워요. 아,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제 아들 진영이는 꼭 데려올 거예요. 그 아이도 새빛교의 빛을 받아야 하니까요. 어머님도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제가 옳았다는 걸 말이죠. 15년 후에 다시 만나요? 영원한 빛 속에서
은지 올림. 편지를 읽고 나서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싶었죠. 그때 아들이 그 악귀 들린 편지를 빼앗아 찢어버렸어요. 이런 건 읽지 마세요. 정신건강에 안 좋아요. 그래, 네 말이 맞다. 그 뒤로도 며느린 종종 제게 편지를 보내왔지만 저는 읽지도 않고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답니다. 읽어봤자 어차피 스트레스만 받을 뿐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제 건강을 많이 회복했어요. 제가 아픈 걸 옆에서 지켜봐온 손주 녀석은 내심 속이 상했는지 나중에 커서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하네요. 자기가 할머니 아프지 않게 지켜줄 거라면서 말이죠.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행복하던지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요즘만 같았으면 좋겠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옥을 헤매고 있었는데 정말 신기한 일이죠. 아무튼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조심하세요. 특히 갑자기 잘해주는 사람, 돈과 관련된 제안을 하는 사람, 이상한 모임에 가자고 하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그리고 작은 이상 신호라도 무시하지 마세요. 제가 처음에 며느리가 준 약을 의심 없이 먹었던 것처럼 작은 방심이 큰 화를 부를 수 있어요. 가족이라도 100% 믿지 마세요. 슬픈 이야기지만 그래야 다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만약 지금 이상한 일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경찰, 변호사, 주변 사람들 누구라도 좋으니 도움을 요청하세요. 저처럼 죽을 뻔한 상황까지 가기 전에 미리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